자, 이행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사 온라인 수업 6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는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해서 대면 수업을 했고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또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네요.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여러분들이 전국연합평가가 있어서 학교를 또 등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전국연합평가 시험은 좀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에서 선택하는 친구들은 좀 잘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선생님이 또 열심히 또 가르친 또 보람도 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좀 잘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첫 번째 내용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후 처리 문제, 그리고 또 동아시아의 냉전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어져가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이 심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세계대전 중간에 있었던 국제회담과 그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몇몇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자, 1943년에 처음으로 개최했던 국제회담이요. 자, 이집트 어디에서요? 카이로라는 곳에서 저 회담이 개최되어졌는데, 이 회담에는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그러한 회담이 바로 이 카이로 회담이군요.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회담이라는 거 좀 의미를 두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45년 2월 달에요, 얄타라는 곳에서 개최된 얄타 회담이 있습니다. 자, 이 얄타 회담은요, 미국과 영국과 특히 소련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기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확정한 그러한 또 회담이 바로 이 얄타 회담이네요. 자, 이 얄타 회담은요, 미국의 제안을 소련이 받아들여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겠다라는 또 그런 내용이 결정된 회담이 또 얄타 회담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1945년 7월이니까요, 일본이 항복하기 바로 한 달 전에 1945년 7월 달에 개최된 회담이 바로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이요. 자,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요, 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던 그러한 회담이 또 포츠담 회담이라는 그런 회담이었네요. 자, 여기에 있는 회담들은 좀 살펴보고요. 특히 카이로 회담은 우리나라 최초, 한국 최초,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그런 회담이라는 거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앞에 글자를 따서 우리가 흔히 카얄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회담들 좀 봐두시고요. 다음요. 자, 1945년에 이제 8월 달이 되면서 8월 15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종식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네요. 자, 일본이 전쟁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어지면서 이때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연합이 결성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유엔이라고 부르는 국제연합이 결성되어지는데, 이 국제연합이 결성되기 전에 대서양 회담에서 이때 독일의 윈스턴 처칠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때 만나서 대서양 회담을 개최하고요. 그 회담에서 대서양 헌장이 여기서 선정되어지는데, 이 대서양 헌장의 내용을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이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 대서양 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요? 국제연합인 유엔이 결성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연합이 결성되어지는 토대가 됐던 것이 바로 대서양 회담에서 선정되어졌던 대서양 헌장에서 여기에서 모태가 돼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창설됐다는 내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소련의 전후
세계대전 후에 동아시아에 대한 구상을 한번 보겠죠.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국은 미국 세력을 동아시아에서 보다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을 거고요.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들을 보다 더 확장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를 놓고 미국과 소련 간의 알력은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요. 자, 다음에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와 각국의 상황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내에서 미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반면에 이번 중국은 보니까 이때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중일 전쟁 이후에 중국에 있었던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손을 잡고 일본에 항거하는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서로 힘을 합쳤지만 이제 세계대전, 이제 적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일본이 사라지면서 마침내 이제는 중국 내에서 공산당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두 세력이 마침내 국공내전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중국 내에서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훨씬 더 강했고 마오쩌둥 세력은 우리가 심지어는 장제스에게 쫓겨가지고 대장정까지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당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예난에 정착하면서 농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면서 세력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확산시켜 나갔잖아요. 그 결과 마침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요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공내전의 결과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중국은 드디어 이제 무슨 국가가 되어지는 겁니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1949년에요. 드디어 공산주의 국가가 됐네요. 이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는 이 중국 본토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마오쩌둥에게 쫓겨서 마침내 어디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타이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타이완, 오늘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대만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타이완과 이 중국은요 굉장히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타이완과 중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진 그 과정들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거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는 독립을 위한 국내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미군과 또요 북쪽에 있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미군정이 실시되어지는 그런 또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선의 독립 문제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어졌고요. 여기에서 뭐가 결정되어집니까? 신탁 통치가 결정되어지고요.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여기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들 간에 뭐가요? 의견이 대립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보다 더 좌우 대립이 보다 더 격화되어져 갔고, 그러면서 마침내 남북은요 서로 다른 그러한 정부가 수립되어지면서 마침내 국토가 분단되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한국사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또 좀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세계대전이 종식되어지자 이때 북쪽에 호치민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공화국이 수립되어지고요. 자, 아래쪽에는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던 여기에 자, 베트남국이 수립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호치민을 중심으로 했던 북베트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아래쪽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이라 부르는 베트남국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1차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쟁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선생님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이 정도를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일본인데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주범의 그러한 국가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러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본이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상황들에 처하게 되어졌는지를 여기서 여러분 좀 꼼꼼하게 좀 잘 유념해서 봐두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일본 한번 볼게요. 자,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일본은요, 미군 주도하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일본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미국이 일본을 통치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황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천황은 스스로 뭐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까? 인간임을 선언해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 내에서 천황은요,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황은 곧 신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천황이 직접 나서서 나는 신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인간임을 선언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이때 전범자, 전쟁을 일으킨 때 가장 그러한 공이 많았던, 그 혁혁한 책임이 많았던,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가장 책임이 많았던 전범자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총리이자 육군 대장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도조 히데키 같은 그러한 인물들, 전범자 7명을 이때 도쿄 재판에서 처벌하게 돼요. 도쿄 재판에서 이때 전범자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전범자 7명을 이때 사형시키는 그러한 또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 외에도 18명이 바로 또 금고형에 처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18명, 금고형에 처해졌던 18명은요, 후에 또 석방되어서 또 정계에서 활약하는 그러한 또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도쿄 재판을 통해서 전범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재판도 있었다는 걸 좀 봐두시고요. 다음에, 자,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에 새로운 헌법이, 일본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일본국 헌법은 일명 무슨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헌법입니다. 일본의 헌법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었죠. 그렇죠?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헌법이 만들어졌죠. 일명 무슨 헌법이라고 불려지는 메이지 헌법이라고 불려지는 헌법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 헌법의 내용들을 보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천황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다 천황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헌법이 바로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헌법이 아닌 새로운 헌법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헌법이 바로 일본국 헌법,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헌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요, 일본국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거 1946년에 제정되어지는데요. 이 헌법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주권은 천황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원칙을 헌법에 천명했고요. 또 국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강화하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군사력, 일본의 군사력 보유가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의 헌법은 무슨 헌법입니까? 이 평화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평화헌법에 입각해서 일본은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군대는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오로지 남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국을 공격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하는,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부대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평화헌법에서는 상대방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군대는 보유하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을 무슨 헌법이라 불렀던 겁니까? 평화헌법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의 헌법은요, 평화헌법이 지금도 일본의 헌법입니다.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일본은 보니까 자, 냉전 체제가 동아시아 내에서 심화되어져 가면서 봐봐요. 특히 아시아 내, 동아시아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보다 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조짐을 보였던 거죠. 그게 보니까 봐봐요. 중국이 무슨 국가가 된 겁니까? 마오쩌둥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졌죠. 그 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요. 또 북한이 또 뭐 국가가 된 겁니까? 공산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북한에 의해서 또 전쟁이 6.25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동아시아 내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니까 미국은요 점차적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내에서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이 보다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역할에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슨 기지 역할을 하게끔 공산주의 세력이 보다 더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공 기지로서의 역할을 일본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러한 역할을 맡기는 대신에 일본에게 그에 합당한 또 뭘 줬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권들을 줬겠죠. 그렇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일본이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고요. 또 공산주의 세력을 또 주방될 침략을 추방하고 또 침략 진정을 일으켰던 고위 관료들을 또 사면을 복귀하고, 또 일본에게 자 이때 봐봐요. 아까 평화헌법에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경찰 예비대, 자위대, 일본의 자위대의 전신이었던 경찰 예비대라는 것을 창설해서 일본의 내에서 또 재무장 할 수 있는, 물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군대는 아니고 또 방어할 수 있는 군대이지만 군대라는 조직을 이때 비슷한 경찰 예비대라고 하는 그런 재무장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또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더욱더 나아가서 1951년이 되면요, 미국은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면서 이때 자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일본에게 다시 넘겨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또 체결되어지면서 또 이때 연합국과 피해국에 대해서 일본이 보상해야 되는 보상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다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 예비대를 또 뭐로 자위대라는 그러한 군대 조직으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이 경찰 예비대가 후에는 보안대가 되고요. 경찰 여기다 정리 좀 해볼까요? 예비대가 이름을 바꿔서 보안대로 이름을 바꾸고요. 이 보안대가 마침내 자, 일본의 지금의 현재 군대인 자위대로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1954년에 자위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서 일본은 이제 평화헌법에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위대라고 하는 일본의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재무장하게 되는 그러한 또 그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볼게요.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과 북한이 공산화되어지면서 동아시아 내에서 뭐가요? 공산주의 세력이 보다 더 확산되어지면서 이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요, 일본을 이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 방공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얘기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에 그에 합당한 방공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특권들을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경제 재건을 위해서 또 경제적 지원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경찰 예비대라고 하는 그러한 자위대의 전신인 군대 조직 이런 것들도 창설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어지면서 마침내 빼앗겼던 일본의 주권도 이때 다시 되돌려주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 뒤에는요
자위대라고 하는 군사 조직까지 일본이 만드는 것을 허락하게 되면서 일본이 재무장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그러한 또 일본에 대한 특혜를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관계 내에서는 냉전체제는 보다 더 심화되어져 갔다 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남북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또 국공내전 경의 결과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이러면서 동아시아 내에서의 냉전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여기 좀 내용 좀 볼게요. 자, 각국의 수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일본이 먼저 볼게요. 일본이 자 제일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요. 중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 일화잖아요. 여기서 화라는 것은 타이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처음으로 조약을 맺은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요. 섬으로 쫓겨나갔던 장제스의 누구야? 타이완과 이때 조약을 먼저 체결했는데요. 그 조약이 일화평화조약이라고 하는 1952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요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화해의 분위기가 점차 만들어지면서 일본 또한 이때는 자 이제 타이완을 버리고 어느 나라와 이제 국교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이제 맺게 되어지는데요. 이를 우리가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잠깐만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은요, 이제 타이완을 버리고 중국을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다음요, 자 미국과 중국의 요거는 좀 봐두셔야 될까요?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미국과 중국은요, 먼저 닉슨 독트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닉슨 독트린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1969년에 자 여기에서 아시아 각국의 문제는 아시아 스스로 해결해 라는 그러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자 여기 정리해 볼까요? 아시아 각국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해결할 것. 할 것을 선언하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제2차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여기다 적을게요.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철수하게 되어지면서 아시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 대통령 닉슨은 중국을 이때 방문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때 냉전 체제가 서서히 완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심화되어졌던 냉전 체제가 서서히 어떻게 되고 있다? 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짐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발표였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호전되어지면서 두 나라 간에 1979년에 수교를 맺게 되어지는데 미국은 이제 타이완을 또 버리죠? 타이완을 버리고 이제 중국을 유일한 그러한 국가로서 인정하게 되는 또 일본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내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좀 아픈 얘기인데요. 한국과 일본과의 그러한 관계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서 거의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서 그 아픔을 겪었던 우리나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965년이 되면요.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되어지면서 이때 자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국교가 다시 재개되어지는 거죠.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가 다시 수립되어지게 되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경제 개발을 이제 막 매진하고 있을 때잖아요.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이때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 정부로부터 무상 또 공여와 또 정부 차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경제 개발을 하는데 사용 돈을 그 돈을 이용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 한일 기본 조약을 또 체결했고요. 또 하나, 자, 이때 당시에 6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라 라고 하는 미국의 그러한 압박 또한 이러한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또 하나의 배경이 되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정부 차관을 받는데 침략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은 그러나 소홀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그 한일 간의 이해와 또 해석이 굉장히 달라서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를 놓고 한일 간에 이 한일 기본 조약의 내용을 놓고 지금도 이해를 달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두 나라 간의 또 관계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매끄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요, 한국과 중국인데요. 한국은 이때 냉전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늦게 1992년에 마침내 한중 국교가 수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나라를 또 버리고요, 타이완을 또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제 어느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까?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국제사회 내에서는 물론 뭐 의리, 체제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리이잖아요. 그 큰 중국을 버리고 타이완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제사회는 없겠죠. 그런 나라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일본도 또 미국도 우리나라도 다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고 어디에 중국과 국교를 맺는 그러한 것들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북한은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고 그럴 텐데요. 선생님이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